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어제 4.29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끝났는데요. 선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찍어주는 30몇 %가 문제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야권 분열을 막지 못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합니다.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어떤 잘못이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도 사실상 선거 결과가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패배주의는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의 앞부분이 생각나는 날이네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잠시 후에 뵙죠. 안녕하세요. 주간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메이데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생일로 기념하는 날로서 가령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리에 머무는 동안 5월 1일에 공화국 광장에서 바스티유 광장까지 노동자들의 시위 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데이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창하며 시위를 벌였던 일이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길게는 하루 12시간, 짧아야 1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8시간은 나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주장을 흔히 빵과 장미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장미를 가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기 위해 일해야 하지만 그 시간 외에 자유로운 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인생의 장미를 가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회 진보의 역사 과정이 그렇듯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시위도 당시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정권의 엄중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며칠 뒤에는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을 빌미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반란죄를 들씌워 재판을 통해 처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7년 뒤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이미 노조 지도자들의 죽은 목숨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 근무, 하루 8시간 근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 자본주의 사회 아래 지속된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상영된 레미제라블을 관람한 분들은 코제트의 어머니 팡틴이 장발장이 주인으로 있는 공장에서 굿을 꿰는 노동을 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 일했을까요?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터 위고는 1823년의 일로 그려진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면 파리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프랑스에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1830년 7월 혁명의 2년 뒤인 1832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프랑스 노동사에서
카노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리옹 지역 근직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시기와 만납니다. 리옹 지역에서 견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일으켰을 때 파리의 중앙정부 또한 2만 명의 군대를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때까지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6시간 일했던 그들이 진압된 후 1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코제트의 엄마 팡틴의 하루 노동시간도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노동. 코제트의 엄마 팡틴은 그런 일자리에서조차 간단히 쫓겨나 인생의 막장까지 추락한 뒤 슬픈 삶을 마감합니다. 그녀를 지켜줄 노동조합도 없었고 노사 계약관계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는 아무 때나 노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일자리를 옮길 권리가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 권리가 없어서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가 바로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와 마찬가지로 이 정규직제도 또한 정착되기까지 1세기 이상 자본주의 아래 세계의 노동자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노동자라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육체적 품을 팔건 정신적 품을 팔건 품을 팔아 생존하고 있고 하루 14시간이나 16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이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는 동안 세계의 선배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잠시라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월 1일 메이데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단결이 왜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언어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자본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또 국가 권력을 관리할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자본과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갖는 길은 하나로 뭉치는 데 있을 뿐이고 그 길만이 굴종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관해 우리는 알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서울교육청과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식처럼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 시절에 두루 있는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으로 빠져선 안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과목 교과목을 왜 공부할까요? 우리 각자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 안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게 자본주의라는 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자본주의에 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에 관해 자본주의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를 배웠을까요? 오늘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기까지 자본주의 아래 세계의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밟고 겪었는지 우리는 사회교과목에서 공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작성한 것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들의 생일인 5월 1일 메이데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3 때 사회교과 시간에 모의 노사협의회 시간을 갖지도 않았고 고2 때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의 한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100년 이상 노동자들이 외쳤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외침은 20세기 말 한국 땅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노동이 분할된 것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식당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을 화면에 담은 밥, 꽃, 양이 상징하듯 분할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전체를 삼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 기아차 로고가 붙은 자동차 모닝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모기업인 기아차의 노동자도 아니며 생산업체인 동이오토의 노동자도 아닌 동이오토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의 자본과 국가 권력은 노동을 포섭된 자와 배제된 자로 분리하여 이 둘 사이에 적대의 경계를 짓게 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리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한 사업장 안에서 노조가 따로 조직되기도 하여 둘 사이의 연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로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에 거의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이를 비판하는 활동가들을 폭력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냈던 강력한 민주노조였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이 분할되면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다만 단 한 분이라도 세계 노동자들이 생일로 기념하는 5월 1일 메이데이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네, 오늘 본격 인터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또 누굴까요?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실 텐데 음매 기사로 제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음매 기사로 예, 아마 40대 이상은 순학질 여사 이렇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인공 순학질 여사가 농부가 됐다가 다시 방송인이 돼서 돌아오셨는데요. 김유아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모처럼 저희 방송에 모셨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네. 더 섹시해졌어요. 글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교통방송에서 매일 저녁 방송을 하시는 게 보니까 저희가 이 인터넷 방송 시작한 날하고 같더라고요. 3월 그렇군요. 23일. 네네네. 거기 개편이 그렇게 돼서. 글쎄, 예. 야, 저 경쟁업체인데 저희 방송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근데 정봉구 선생님 이 방송은 예. 언제든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 뭐 핸드폰 안에 갖고 다니면서 꺼내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 더 이점이 있죠. 그런 거가 인터넷 방송이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실시간으로 못 들으셔도 예. 듣고 싶을 때. 글쎄, 언제든. 공중파 방송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치면 듣기 어렵지만. 자, 이게 정말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이 목소리 들으면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선 요새 이제 근황부터 좀 챙겨볼게요. 방송은 마지막 매일 방송하셨던 게 2013년 CBS가 마지막이었나요? 네. CBS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년 정도만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좋은 얼마 전에 오늘도 아마 조선일보에 그런 그 기사가 실렸던데 오바마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여러 이제 정치인 출입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그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기 진짜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문화가 참 부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재미있는 어떤 정치 코미디를 한번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해보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하면 그런 다리의 힘은 굳히겠다 해서 10년은 더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때 그 MBC 라디오 MBC에서 8년 반 했고요. 8년 반 하셨고 CBS에서 1년 반. 1년 반. 딱 10년 딱 됐네. 10년 채우고 내려와서 이제 농사 2년 짓고요.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해서 제가 꿈꾸던 대로 그야말로 코미디로는 다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뭐 자꾸 시사 프로그램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자리가 방송을 해야 되는 방송인인데 뭐 평생 농사만 짓고 또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교통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인데요. 그게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철희 소장이 하는 시사 프로그램 뒤에 붙는 문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뭐 오늘 안 들으셔도 내일 들어도 좋고 뭐 모레 들어도 뭐 좋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KBS 창원 텔레비전에서 그 홍준표 도지사님이 있는 경남 쪽에 그쪽에서 이제 김미화의 시사 카페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한 번인데 TV에서 격주로 가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하는데 하시고 정말 힘들어요. 글쎄요. 아니 오가는 길이 지금 용인서 거기 창원까지 차로 직접 편도로 4시간. 아이고 힘든 일. 녹화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글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 보겠지만 일상을 보면 이제 매일 저녁에 하는 라디오 방송 1시간씩 생방송을 하고 2주에 한 번이지만 창원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와서 하는데 그것만 하면 뭐 또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 용인에서 카페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농부님들, 소농들과 함께하는 카페인데요. 소농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농산물을 이제 캐다가 갖다 놓으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농부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장목반 여러분들이 한 40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제 농산물을 캐가지고 오시는데 뭐 그분들이 키우는 작물에 따라서 어떨 때는 풍성하고 어떨 때는 겨울 같은 때는 또 농산물이 별로 없고 말린 농산물 위주로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새는 좀 푸성기들이 풍성해서 아니 근데 그 저도 한번 카페 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쭉 진열해 놓으셨던데 그럼 뭐 수수료를 받으세요? 수수료는 저희가 포스를 이제 양쪽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포스에서 띄는 수수료 정도 받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농부님들을 위해서 발생이 되는 수수료라서 나머지는 뭐 농부님들이 받고 싶은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서 농부님들에게도 굉장히 보람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의 농산물을 갖다 놨는데 3,000원에 팔리는 그 기쁨. 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이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 카페가 목적이 주변 분들 그 농산물 팔아주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아니죠. 또 그것도 아니죠. 저는 또 커피도 팔고요. 처음에 그 카페를 만들 때 이제 그 논밭 한가운데다가 제가 컨테이너를 4개를 붙여서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하고 함께 사실은 미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새풀 같은 걸 쫙 심어가지고 억새풀 가운데에 그런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꿈꿨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억새를 그렇게 많이 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예쁜 꽃밭 정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뛰어놀아야 되는데 억새가 너무 높아 있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림하고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네 분들이 마을 사랑방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뭐 기타 동아리, 색소폰 동아리 뭐 이런 분들도 오셔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릇전도 하고요. 인형전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쓰여요. 근데 저도 거기 한번 찾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그냥 깊고 외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뭐 저 장흥이나 송추 같은데 멋있는 뭐 라이브 카페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주 후지다는 표현 써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외진 곳에 이렇게 길가에 카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 내려가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신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기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한 4-5살까지는 신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고향이 신갈이고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용인 쪽에 아버지 고향으로 좀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갈은 뭐 이미 백남준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제가 도심에서 그리로 내려가는 어떤 의미를 발견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용인 중에서도 그야말로 지금 정봉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후진대, 그러니까 자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원산면이라는 데를 찾게 됐고 거기가 안성 초입이나 마찬가지여서 안성하고 접경지역 그래서 쪽으로. 그래서 용인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렇더라고요. 넓어서 용인에서 용인 사이 오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분당에서 오실 때도 1시간, 장충동 여기서 오실 때도 막히지만 않으면 1시간이면 가겠더라고요. 네. 그 카페 이름이 홈이에요? 홈이. 왜 홈이에요? 그 농부님들이 이제 그 소농이시기 때문에 다 손으로 직접 해서 아주 조금씩 장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소나 이런 걸 심어보면 호미질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캔다 그럴 때 호미가 굉장히 정직한 농기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많이 캘 수도 없고 한번 호미질 할 때마다 그 호미질 한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이런 정직한 농산물을 만드시는 분들 거를 팔아드리는 어떤 의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름자 윤승호 교수하고 승호의 호하고 미화의 미. 그래서 호미. 네, 그래서 뒤쪽 얘기가 더 좀 설득력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둘의 이름자를 땄기도 했고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전공이 뭔지 알고도 뵀는데 딱 윤승호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시죠. 네. 근데 딱 첫인상이 완전 아티스트예요. 뭐 아티스트죠. 그 본인의 꿈은 뭐 예전부터 대학가요제를 비롯해서 학교 다닐 때도 그 성대 정사품이라고 그래? 성대 음악 밴드 조직해가지고 가요제도 나가고 막 이랬던 그런 끼와 열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연주인으로서 사는 거 그런 게 꿈이었대요. 지금도 뭐 호세윤 밴드를 네, 그래서 지금 뭐 재즈도 하고 그다음에 발라드도 하고. 그 유학을 그 미국 재즈 고향으로 가셨군요. 네, 뉴올리언스에서. 진짜 네, 박사학위를 재즈의 고향이지 뉴올리언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이 거기서 감명받고 음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우리 김미화 선생의 이제 개인사도 다 아시지만 한 번 그 이혼을 경험하시고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이 재혼한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그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이혼 안 하고 한 남자를 만나서 또는 한 여자를 만나서 쭉 같이 이렇게 해로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여의치 않았고요. 사실은 저는 뭐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네, 뭐 지겹더라고요. 살아보면. 남자가 지겨웠어요. 네. 근데 다 거기서 오기지. 네, 네. 운명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어떤 그런 노후를 맞이했을 텐데 마음이 맞는 사람, 그다음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행복하게 모든 것을 좀 주는 사랑으로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욕심도 없어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미화 씨를 꽤 오랜만에 지난번에 하시는 카페 가서 뵀는데, 물론 이제 나이도 이제 들어서 그렇겠지만 훨씬 편안하고 이렇게 뭘까 좀 이렇게 원숙하다 할까, 안정되고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실제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희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항상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주변이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삐뚤어 나갈까, 또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 왜 나에게 화를 내시지? 왜 우린 봉양을 못하나? 이렇게 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부모님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흡족하시고 아이들도 부모가 행복해 하니까 거기서 또 불만이 없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편안해지는. 예. 그래서 나에게 어떤 멘토처럼 네. 옆에서, 그야말로 나침판처럼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김미화 씨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개그맨, 개그우먼이 있지만 자기 색깔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미디 프로에서 순학질 여사도 개성이 강한 것이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 게 이제 시사 프로 세계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에서 8년 이상 하셨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과거에 뭐 그냥 코미디언, 개그맨 하면 사회 문제는 별 관심 없고 그냥 웃기는 데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봐왔잖아요. 그러다 그때 그 시사 프로그램을 맡은 것 자체가 상당히 화제가 됐죠. 시사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좀 겁나고요. 해보지도 않았고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막 정치인들하고, 우리 정봉구 선생님도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정치인과 함께 이렇게 뭐 이야기를 토론하고 나눠야 된다는 게 매우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녔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운명적으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 그것도 MBC에서 많은 뭐 위에 높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이 정통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때 안 돼, 왜 그런 걸 웃기는 사람이 해야 돼?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셨으면은 못했을 텐데, 네.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PD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윗분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창의적으로 조금 시사 프로그램을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코미디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막 화제가 되고 그럴 이유도 없이 아마도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네. 그걸 이제 표면적으로는 코미디언이 시사 프로그램을 맡는 게 희한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코미디언이 가장 대중들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딱딱하고 좀 쉽게 풀어서 이게 좀 다 알아먹을 얘기인데, 괜히 전문가네 뭐네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쟤들끼리만 아는 말로 떠들어대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관계가 되는 일인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시각에서 대중의 언어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꼬를 틈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쾌하게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참 그 외국 문화가 우리는 부럽다 말만 하면서 우리의 환경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그게 우리 왜 예전에 뭐 금지곡 할 때 네. 뭐가 어때서 뭐 진짜 우스운 이유로 아침 이슬은 그 네, 묘지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는 가사 때문에 금지되고 그러지 지금 않았습니까? 들으면 막 진짜 그랬어? 이렇게 생각되듯이 아마도 코미디언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그거 참 그 획기적인 발상인데 이런 얘기는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무지하게 많이 떨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뭐 아는 게 괜히 없고요. 쫄았죠. 네, 쫄았고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으면 솔직히 아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 나도 아는 게 없는데 여기선 요런 건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저 아줌마는 굉장히 솔직하게 내가 알고 싶은 거 물어봐 주네. 이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인터뷰에서는 153cm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던지는 거. 그래야 대답이 와도 자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도 뭐 이제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다 더 대중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2003년에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 가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나누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또 이제 가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지 겨울이 시작되는 건 언제고 이거 언제 끝나지? 이래서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애매해서 그냥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중간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 매우 좀 부담스러웠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당시에 그걸 기획한 PD가 정찬형 PD죠. 네. 원래 그 라디오에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도 매니저. 좋고 여성시대 또 라디오 시대 다 했죠. 많이 손석희 시선 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작진의 아이디어 거기다가 시대가 그때만 해도 2003년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좀 민주적이고 사회적으로 좀 다양성을 존중해 주던 시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방송 환경에도 자유로운 걸 주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은 방송 환경이라든지 뭐 민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던 그런 방송인은 아닙니다. 그냥 코미디가 좋아서 어떻게 하면은 코미디에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게 또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진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건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서 진짜 과도하게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또 반반의 생각이 나뉜 분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전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갑자기 십자포화의 중간에 서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가운데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제가 이 사회에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웃음을 또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를 제가 공부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그러셨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런 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집안이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드니까 나라에서 정말 그 밀가루도 타 먹고요. 네. 그다음에 라면도 타서 먹고 그렇게 구제를 받았었죠. 그런 것들이 참 고마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저 가난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무 데도 손 내밀 데가 없는데 그렇게 또 도와주니까 나도 커서 내가 꼭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면 그런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할 테야 라는 어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저의 그냥 작은 꿈입니다. 근데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제가 무슨 종북 소리도 듣고 하고 있는 그 NGO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하고 오랜 세월 정말 뭐 20년, 30년 된 단체도 있고요.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시사 프로그램 하는 동안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게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더라도 지금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미화는 뭐 이런 것도 했더라, 저런 것도 했더라, 뭐 이러면서 막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저 아줌마는 왜 사회에 저렇게 쓴소리를 하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김미화 씨가 사실은 이제 방송을 오래 하시고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시사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명성도 얻고 그런데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니 뭐 그냥 아주 애둘러서 표현하셨지만 나중엔 사회가 이렇게 내부 분열이 심해지니까 결국 이제 타의로 방송에서 쫓겨나고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얘기 좀 돌려볼게요. 아니, 그 얘기에서 하나만 더 하면 그 요새 그 개그 콘서트에 저 민상 토론이라는 코너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고요. 얘기는 들으셨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민상 씨가 자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강요받는데 자기가 개그맨인데 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되냐고 저항하죠. 근데 사실 뒤에 깔린 건 그런 얘기하다 찍히면 곤란하니까 그걸 아주 리얼하게 구성을 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는 달라서 대통령도 개그나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는 여전히 어려운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아까 저한테 나이 드시니까 미화 씨 편안해 보이고 원숭미가 느껴져요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숭미를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언론 환경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뭔가 새롭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난 풍자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식의 이런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정말 신랄하게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 풍자 프로그램은 언론 안에서부터 이미 자신들이 걸러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는 하면은 괜히 밉보여. 이래서 걸러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정말 자유롭게 진짜 시사 프로그램 풍자다운 풍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중들의 욕구는 분명히 강한 것 같아요. SBS에서 하는 그 우차사 프로그램 봐도 제일 그 인기를 끄는 게 이제 LTE 뉴스, 정치 비판. 네. 제가 이제 과거에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본격 인터뷰라는 걸 통해서 한 분을 모셔다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가 있는 날은 저도 많이 긴장이 돼요. 뭐 잘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어쨌든 그분을 모시게 되면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충분히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인터뷰를 끝내고 나면 너무 내가 피상적인 질문만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진 질문들을 말고 김미화 씨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요? 네. 저는 뭐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제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분은 제가 뭐 대차게 막 뭔가 악과 싸우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받으면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통 이제 회사원들이나 대학생들 주로 남자들 뭐 이런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아주 그래서 알찬 땅콩 속에 꽉 찬. 네,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이 오셔서 누님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웬만큼 그냥 뭐 코미디나 하지 왜 그 사회 문제에 나서서 굳이 뭐 그렇게 또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뭐 어찌됐건 저는 움츠리고 있는 개구리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희망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막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지 하고 막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인생이 살아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더라. 그러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 둘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길이 돼 있고 저 스스로는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아온 길 방송활동 32년째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거나 물론 뭐 많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MBC에서도 그렇고 KBS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조차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커다란 어떤 밑거름 같은 게 될 수 있다.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 저는 정말 뭐 다른 코미디언이 해보지 못한 또 다른 분들이 해보지 못한 시사 프로그램을 10년이나 진행한 또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인생이 궁금한 여자? 사실 끝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깎이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보니까 석사학위는 2개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 있습니다. 언론정보 언론정보대학원 하고 성대에서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양철학 그렇습니까? 박사를 과정을 하고 계시지. 과정을 끝내고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양철학을 택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박사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이제 CBS 라디오를 그만두면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시골이에요. 산속에 진짜 뭐 문 닫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냥 진공관 안에 하는 진공관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매일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부인 공부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또 학자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잡생각이 안 일어난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양철학 안에 성균관대가 유일하게 예술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술철학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뭔가 정말 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좋은 논문 하나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해보니까 재밌어요? 예, 생각했던 거하고. 재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역시 제가 하고 있는 코미디하고 그 철학하고 예, 관련된 거라서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학위를 하시면 코미디를 하신 분들 중에 박사학위를 갖는 분은 최초가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 후배 중에 아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윤석인가? 네, 윤석이가. 그 친구는 원래 네. 국문학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성대 정재환 씨. 네, 네. 그렇구나. 그분은 또 완전히 바른말 전도사로. 그 보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웃겼다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제 세상을 살면서도 제 주변에 꼭 직업적인 코미디언 아니라도 우스운 소리 잘하고 남들을 좀 잘 웃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우선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좀 이게 빵 터져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이 난 뛰어난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진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처럼 정말 심리를 잘하는. 왜냐하면 무대에서 올라가서 딱 그 관객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심한 공포감 같은 게 오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서 웃길 수 있을까? 내가 웃길 때 저 사람들이 웃어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처음에 어떤 말을, 그러니까 아를 먼저 꺼내야 되나 우를 먼저 꺼내야 되나 그것에 따라서 웃음이 터지고 안 터지고이기 때문에 그 계속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실험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커가는 거죠. 개그 콘서트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공개 무대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웃길 때 웃고 안 웃길 때 안 웃어주는 거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개그 콘서트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러한 그 교육의 어떤 장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무대에서 정말 웃고 싶어서 오는 관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객들이 안 웃길 때는 철저하게 안 웃죠. 돈 주고 정말 웃음을 사는 관객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내가 웃길 때 웃고 안 웃길 때 안 웃는 관객하고는 다르죠. 후배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개 코미디로 인해서 실력이 많이 증가되는. 예, 그게 바로 이제 심리를 잘 캐치하는 누가 상대방의 심리를 더 잘 알아채느냐. 그게 이제 승패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이제 현역 정치인 생활할 때 이제 대중 연설을 하거나 이제 그런 무슨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역시 지금 청중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또 그들의 언어, 그들이 익숙하게 쓰는 언어. 이렇게 할 때 같이 이게 호응이 되고 뭐 박수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야말로 사람들이 웃을 일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또 일상에 뭐 보면 이렇게 널려 있는 얘기들이 좀 뒤집어 보면 그 웃기는 얘기들인데 그걸 찾아낸다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이런 노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성을 많이 좀 중시하죠.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 경제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욕구, 나이 든 분들의 욕구 이런 것들도 잘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사실 가수, 뭐 연기자, 뭐 희극 연기, 또 드라마 연기 뭐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여튼 힘들고 보람된 연기를 하는 사람이 희극 연기자들인 것 같아요. 가수들은 노래 한 곡 뜨면 진짜 그거 가지고 매번 똑같은 노래 해도 사람들이 진료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드라마는 작가 선생님이 써준 것에
그냥 연기만 기본으로서 연기 잘하면 되는데 코미디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고륙을 짜내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피가 우리 마를 것 후배들 같아요. 방송국에도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진짜,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네. 저도 코미디 프로그램 TV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 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남을 웃긴다는 건 우선 자기 머리가 좋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코미디언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우리 김유아 씨, 무슨 홍보대사 이런 것도 많이 맡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 수상 경력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게 2002년인가 기자들이 뽑은 2001년 최고의 선행 연예인. 그때 뭘 하셨길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좋은 일 많이 하셨었나 보네. 네.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면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아서 아마 홍보대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80군데가 넘는데 홍보대사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유니세프,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여성재단, 하여튼 여러 군데에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그 홍보대사라는 게 폼 나는 건 대사는 대사인데 다른 대사님하고 다른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분들과 함께 무슨 행사 있으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위로해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기자들이 보고 그냥 선행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도 이제 사회에 다시 환원하시는 건데 코미디언으로 출발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쭉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방송인으로 일상을 보내시는데 다시 개그를 하시거나 그럴 네,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듣는 분들이 코미디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또 폼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시사 진행자 딱 앉아서 이렇게 폼 잡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막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범훈 선생님하고 지금 제가 같이 앉아있듯이. 그게 매우 폼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이 달라. 인생을 유턴하셨네요. 시사 프로그램으로.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사실 다리의 힘, 코미디를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한 거여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또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맞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채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중이죠. 네. 자, 다리심도 풀리시기 전에 순학질 할매로 돌아오시든 야구방망이 다시 둘러매고 그 호통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격 인터뷰 다시 방송 진행자로 돌아온 김미화 씨 만나보셨습니다. 세상 다 맘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또 내일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참 늘 궁금한 호기심으로 산다. 얘기하는 김유아 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 선생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는데 바른 언론을 앞에다 내거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안 좋잖아요. 선생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방송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숭실대 이찬규 교수와 함께 읽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창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미제라블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마리오스와 코제트가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아주 중요한 사랑 이야기죠. 이 두 젊은이, 즉 장발장이 자기의 수양딸로 삼은 그런 코제트라는 그런 아가씨와, 그리고 바로 프랑스의 혁명을 준비하는 청년가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젊은 주인공들, 마리오스와 코제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디에선가 늘 영원히 살아있는 청춘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청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영원한 청춘이 긍정적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마리오스와 코제트의 그런 삶을 비유하면서 빵을 구하지 못하는 날들, 잘 수 없는 밤들, 촛불 없는 저녁들, 불기 없는 난로, 일거리 없는 평일들, 희망 없는 미래가 그들을 질리게 만든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정말 가련한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승리자가 된 모든 무지한 이들도 있다는 장발장의 또 다른 가르침을 그들은 이어받습니다. 장발장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힘들고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세상의 승리자가 된 모든 무지한 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지한 이들은 누굴까요? 요컨대 장발장은 부와 권력을 거머쥔 세상의 승리자들이 도리어 가련해 보이는 이유를 마리오스와 코제트에게 일깨워줍니다. 레미제라블이 일컫는 비참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무산자뿐만 아니라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나 사랑할 대상이 없는 무해자도 지칭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무해자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할 대상이 없는 정말 불쌍한 무해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사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동정받을 사람으로,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 소설 속에서는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 이 마리오스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오솔길 끝에서 마리오스는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남자는 전과 다름없었지만 소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아이의 천진스러운 우아함과 여인의 매혹적인 형태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속삭이는 그런 나이였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순정한 시절, 그냥 16이란 한마디 말로밖엔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그녀는 성장했고 그렇게 가장 좋은 시절에 도달해 있었다. 4월이 오면 나무들이 자신의 몸을 꽃으로 뒤덮는데 사흘이면 충분하듯이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감싸기 위해서는 6달이면 충분했다. 그녀의 4월이 도래한 것이다. 대기는 훈훈했으며 룩셈부르 공원에는 그늘과 태양빛이 뒤섞여 사방에 넘쳐 흘렀다. 참새들은 마로니에의 우르르한 가지들 속에서 짹짹거렸다. 마리오스는 바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의 이름이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는 자연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활짝 열어젖힌 채 한껏 생명을 들이키면서 벤치 옆을 지나갔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고 두 눈길이 마주쳤다. 소녀의 시선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마리우스도 그 무릎에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동시에 전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기이한 번갯불과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마리우스가 날만 바뀌면 룩셈부르 공원을 찾아가는 동안 한 달이란 시간이 꿈같이 흘러갔다. 그 무엇도 시간만 되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마리우스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신비로운 병에 걸린 듯 황홀했으며 산책을 할 때마다 그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는 동안 마리우스는 룩셈부르 공원으로 그녀를 보러 가는 행복 위에 그녀의 귀갓길을 남몰래 따라가 보는 또 하나의 행복을 추가했다. 어느 날 저녁 집까지 따라간 마리우스는 그들이 대문 안으로 사라지자 용기를 내어 그곳의 수희에게 물었다. 조금 전 들어가신 분들이 2층에 삽니까? 아니요, 4층에 삽니다. 사시는 곳이 길 쪽인가요? 그럼요, 이 건물은 길 쪽으로만 창문이 있습니다. 남자분의 생업은 무엇인가요? 금리생활자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신답니다. 그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리우스가 다시 물었다. 수인은 고개를 쳐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짭새야? 마리우스는 당황해서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한편으로는 입이 벙그러졌다. 그녀를 향한 마음에 조금의 진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도 룩셈부르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리우스는 진종일 그들을 기다리다 전날의 십자형 창문 밑으로 다시 보초를 서러 갔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 창문에서 바라볼 때 그 창문에서는 아무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10시까지 줄곧 망을 보았다. 저녁 식사는 아예 잊었다. 마치 신녀리 환자를 먹여 살리듯 사랑만이 사랑에 빠진 자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봄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봄이 왔나 했더니 벌써 여름이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죠, 오늘. 4월의 마지막 밤이 가고 있습니다. 굿바이 4월.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